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8일 남은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초반에 경상남북도를 돌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 전통 지지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통합 행보의 일환인데 이 후보는 모두가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TK와 PK 등 당의 험지부터 공략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부터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 화기장터에선 광주와 대구 청년들과 만나 영호남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담양군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는 몸엔 좋지만 쓴 약이었다며 지지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식이니까 위기 국면이니까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겐 직접 민주당 입당을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양과 순천,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 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교육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은 안정적 승리가 목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압도적 승리 전망엔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동서횡단 행보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전북을 찾아 이틀 연속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익산, 군산을 포함해서 전북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을 시작으로 군산 구시청 광장과 전주 전북대 후문, 정읍역 광장을 차례로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는 청년 국악인과 만나 K컬처를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만류했다는 YTN 보도를 두고 김 후보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절연을 말하지만 김 후보가 결코 윤 전 대통령을 버릴 수 없고 결국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점이 재차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보도를 두고 김 후보 측은 소통은 있었지만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확정 뒤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눴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는데 앞선 사과에 모든 진정성이 녹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석동영 변호사를 영입한 걸 두고는 여러 비판이나 지적에 심사숙고하고 있고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에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영남권을 누비다 서울로 올라온 김문수 후보. 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계엄을 겪었던 경험을 빗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 대통령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그랬듯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라며 지방을 돌아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독재에 빗대 사실상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 아침 출근길 인사로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AI와 기업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오찬으로 경제 외교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김 후보는 오늘은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 남부를 시작으로 지역 유세 일정을 재개합니다. 김 후보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서의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하며 수원과 동탄을 돌고 오후에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천안과 세종, 청주와 대전을 거치며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내일은 호남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용태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으로 확정된 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만료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윤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교대를 찾았고요. 선생님들과도 잇따라 만나면서 교사들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부르며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대 공약에 교권 보호 정책을 포함했던 이준석 후보. 스승의 날에도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학식 먹기 캠페인 장소로 서울 교대를 선택해 예비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교사를 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무고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문제에는 표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은 데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줄 거란 건데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비판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징역형 수용자 노역을 단순 작업이 아닌 고강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교권 관련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해 충남으로 내려가 학식 먹기 캠페인과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대령의 항소심 재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박대령의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단국대 천안 캠퍼스로 이동해 학식 먹기 캠페인을 이어간 뒤 충남 언론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탈당 뒤에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에 실망감을 느껴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는데 이번에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은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면서 아직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하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로 인해 의혹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법 내부적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감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법원이 제19 감사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에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중앙지법의 발표를 두고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 지귀현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던 건데 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한 만큼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는 했는데요. 제품은 물론이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명의만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오버롤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렇게 방송에서 선보인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옷 한 벌 가격은 최대 수십만 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지만 길게는 수년째 제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일부 제품이 배송된 데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선심을 쓰는데 왜 못 기다리냐 하면서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 5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와 방송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자는 항의 댓글을 삭제하고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리뷰 등을 확인하시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인지 구매 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갖추셔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취재진은 운영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A씨의 지인인 B씨 역시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실제로 3억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임신 공갈 협박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인 손앤풋볼 리미티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가족법인회사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추산된 재산 피해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분당 대진고 다목적 건물에 있는 급식실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국가폭력 앞에 끝까지 저항한 광주 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국제포럼도 개막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쓰러져간 5월 영령이 잠든 곳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이 흩날립니다. 묘역에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배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와 우리 남편은 느꼈는데 우리 딸이나 우리 이 손녀는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5.18이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4만 명 넘는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일은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 도시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도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인권 활동가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진단과 평화 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This is clearly a difficult exercise. Trust must be built, societies must be healed, but the rights of victims are clear. 이번 주말 5.18 최후 항쟁지가 있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전야제가 열리고 이어 5.18 당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폐지했던 출생 시민권을 놓고 미국 대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출생 시민권의 역사적 기원부터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권한 문제까지 다양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년 전 만들어진 출생 시민권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에게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itizenship clause extended citizenship to the children of former slaves, not to people who are unlawfully or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대법관들은 출생 시민권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여러 개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violating an established, not just one, but by my count, 4 established Supreme Court precedents.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마저 행정명령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Very practical question how this is going to work. What do hospitals do with a newborn? What do states do with a newborn? 하급심 법원에서 명령한 행정명령 효력 중지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Universal injunctions exceed the judicial power granted in Article 3, which exists only to address the injury to the complaining party. Catch me if you can kind of regime from the standpoint of the executive, where everybody has to have a lawyer and file a lawsuit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stop violating people's rights. 한두 달 안에 나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0개 이상 서명한 행정명령이 줄줄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외교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집권 2기 첫 중동 순방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실리를 챙겼지만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 같은 윤리적인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 카스르 알와탄 대통령궁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섭니다. 궁 안을 가득 채운 어린이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을 인공지능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your biggest investment that you've ever made, and I look forward to having you in the White House. We'll celebrate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중동 순방은 미국이 안보 협력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내는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조 원, 카타르에서도 1,680조 원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를 중동의 오일머니에 직접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And I'd also like to thank the Kingdom for approving Starlink for maritime and aviation use.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선언하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직접 만나면서 시리아가 천연자원 개발 등 광물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첫 순방에서 미국의 실리를 챙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과 중동에 집중된 가족 사업은 또 다른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역시 최대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어제 개막을 했어요. 어떤 주제가 주로 다뤄질 걸로 보십니까? 이번 APEC은 이제 뭐 통상장관 회의만 예. 있는 게 아니고 고용, 그다음에 교육 이런 장관들 회의가 있고요. 이제 올해 경주에서 이제 APEC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이제 그런 건데 주목되는 건 역시 이제 통상장관 회의겠죠. 네. 세 가지 주제로 이제 통상장관 회의는 다뤄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그러니까 무역에 AI를 도입하자는 거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무역. 이거는 네. 이제 최근에 공급망이 불안했고, 그 다음에 뭐 기후 위기 이런 걸 대응하자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이슈죠.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기존에 이제 WTO를 중심으로 다자 무역 협정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교역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깼죠. 다자는 네. 다 소용없다. 네. 미국과 개별 교역 대상국들 간의 어떤 협상,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기조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다자 무역주의는 이제 그런 걸 의제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인규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만났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안덕근 장관과 그리어 대표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만남과 또 오늘 만남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제는 이제 그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이 통상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으로는 차관이지만 통상장관이라는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나면 큰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 뭐 잘 왔다 환영 인사 정도였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산업부 안덕근 장관하고 이제 그리어 대표 면담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한 20개국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어 대표 엄청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회담 시간이 1시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 2+2 회담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큰 의제를 삼아서 거기서 뭐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안이나 이런 협상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자, 뭐 잘 되고 있다. 그 정도의 아마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어떤 또 한 번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나 미국 측이나 콧대 높게 그러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몸을 낮추는 모습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그 선박들 보면 중국산 예. 선박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이 들어갈 땐 돈 내라. 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선박이라는 건 민수보다는 이제 군수용도 많고, 미국 조선업이 상당히 좀 많이 망가졌죠. 지금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2020년대에 들어서 대형 선박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60%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저게 뭐 중소형 선박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예. 대형 선박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선박은 민수용이나 군수용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마켓쉐어는 전체 선박 사이즈로 보면은 중국이 월등하지만 고부가 가치 쪽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의 협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수용 선박을 중국도 만들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걸 미국으로 들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좀 가뜩이나 네네네. 지금 중국, 대만 사이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LNG 운반선이나 추진선, 뭐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조선업 협력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농축수산물 대표적인 게 이제 소고기 네네네. 원료형 30개월.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그럼 미국에 이제 이익단체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넣었을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주지사가 방문했었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들어오면서 LNG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 두 개하고 그다음에 조선업이면 3개 정도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알래스카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이나 정부가 실사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농축수산물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고 그렇지만 조선업협력은 우리 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고맙죠. 미국의 어떤 조선 선박 수입을 보면 저희 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30위권 밖이에요. 네. 멕시코가 가장 높고 그리고 저희 금액이 되게 작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리 조선 쪽의 수출 마켓쉐어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미중 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대표도 만났습니다. 제네바 합의 후에 닷새 만에 만난 건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좀 실질적인 진전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리어 대표하고 중국 쪽에서는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단판 대표 겸 부부장 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역시 두 사람 다 바쁘거든요. 네. 뭐 1시간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한 닷새 만이잖아요. 닷새 안에 뭐 바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뭐 상대국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에서 닷새 전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다. 그 정도인 거지. 사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관세 전쟁 속에서 이분이 계속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벌써 두 번째나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했던 걸로 회담을 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아마 우리나라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같이 동행을 했고요. 이제 신세계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사실 신세계 그룹은 아시다시피 교육 수출 기업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국내 소비 유통 기업인데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다고 신세계 그룹이 큰 이익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국내 어떤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요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 정용진 회장님이 가서 같이 순방도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협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제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적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좀 줄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관리재정수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는 걸 쓰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여러 개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까지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그 경기와 관련된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보시는 관리재정수지 추이 저게 이제 정확한 건데요. 작년보다 그래도 줄었던 이유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금 0%대로 다 떨어지고 작년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니까 늘은 것 같고 다만 작년에 나쁘지 않은데 성장률이 부가가치세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상반기 이제 조기 집행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 최근에 재정을 좀 땡기자 이제 그런 걸로 관리재정 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을 기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쓰는 건 있는데 잘 벌리지 않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추가 경정 예산안 지금 뭐 실질적으로 반영이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게 되겠죠? 예, 13조 8천억 정도 우리 1차 추경이 났고요. 예. 그중에 뭐 정부가 정확히 밝힌 건 아닌데 한 10조 정도는 또 이제 부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예, 그 점은 그렇다면 이제 그게 적자가 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 정도의 어떤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생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올해 요번에 13조 8천억 1차 추경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예,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을 때는 아마 연간으로 따져봐서는 적자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계속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타이밍도 별로 좀 늦었고 금액도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조만간 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1차 추경은 이제 기재부에서 안을 낼 때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0%대 성장이면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돈을 버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못 하시면 뭐 빚을 내서라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경정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는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 흐름세를 타고 있거든요. 보니까 반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1,394원으로 급락 마감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 정책, 미국 경제 괜찮았던,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쪽의 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어떤 교역 갈등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심할 거다라는 우리 한국 쪽의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그 상황 보면 미국 정책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해결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많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중국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어떤 가장 큰 요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 다만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1,400원대 초반, 1,300원대 후반 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흐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뉴욕 증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뉴욕 증시 최근 들어서는 약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좀 교역이 좀 많이 교역 갈등이 좀 해소가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모습을 보면 왠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면은 뭐 졸던가 좀 많이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잖아요. 중국과의 싸움에서 좀 패했다는 그런 자괴감이라 할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힌 거 봐서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뭔가를 또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불확실한 사람이다.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반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점도 있고요. 경제 지표도 불안정하게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했던 한국인이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허청은 광복 80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서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권도인 선생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과 독립운동을 병행했던 권 선생에 대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권 선생은 1905년 노동 이민으로 하와이에 넘어간 뒤 재미 한국인 최초로 1920년 9월 미국에서 재봉틀 부속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등록했습니다. 대나무 커튼도 발명해서 특허로 등록했는데 미주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독립운동단체 대한인민국회에서 활동하며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출근길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서울 등 곳곳에 안개가 짙은 가운데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야가 무척 흐립니다. 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채 100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인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추돌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또다시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오늘 나오실 때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이렇게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이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100mm 안팎의 폭우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안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붉게 표시된 지역일수록 가시거리가 짧은 건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무척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항공기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전국 하늘이 어둡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고요. 남서쪽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남부지방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름대가 곧 유입되면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에도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60에서 80mm의 비가, 서울 등 중부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중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18.5도, 대전 20.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22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 정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1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